안녕하십니까, 낭만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부터 또다시 긴 동영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 동영상의 첫 번째 고려대학교입니다. 2025학년도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학교는 당연히 수리논술에서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대학교의 2025학년도 입시안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크게 변했을지를 두 가지 딱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논술 전형이 부활합니다. 2017학년도 끝났던 논술이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총 350명을 뽑는데요. 논술 100%로 뽑게 됩니다. 이거는 교과 전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학생과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건 상당한 메리트를 갖는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학교가 지원할 건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변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학우보수 전형에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자, 학우보수 전형은 정성평가를 하는 학종 전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교육특구, 그 다음에 지방의 교육특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주는 그러한 시험이었는데, 이것이 면접이 폐지된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약간 상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됐다? 분명히 그쪽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와해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고등학교 그리고 교육특구가 아닌 고등학교에 충분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처럼 25학년도 고려대 입시와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려대 대 연세대. 서로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배치표를 보게 되면 대략 96%에서 94% 선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됩니다. 배치표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하죠. 하지만 연세대가 결과적으로는 조금 앞서는 점수인데 그 굉장히 미세한 점수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 논술과 고려대 논술. 자, 같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다 보니까 영재고가 대략 45% 정도 합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영재고가 상당히 이점을 갖는 똑같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대 논술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최저 조건이 있어요. 자, 영재고등학교한테는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조건이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수, 영탐, 탐구는 하나고요. 4개 합이 8 이내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표현이 직설적이에요. 표현이 직설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고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출제가 되지 않고 수리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고가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확실히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고려대 수리논술이 어떤 학교가 지원되는 형태가 더 많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자, 일단 일반고의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일단 고려대학교에는 계열적합성이라는 모집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 전형은 수능 바로 일주일 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형 자사고 그리고 영재고에서 지원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 표를 보시게 되면 대략 과학고 영재고가 40.4%가 지원을 하는데 반해서 총 합격률은 81.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다 보니까 수리논술에 지원할 수 있느냐? 분명히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업우수 전형에서 일단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자사고가 17.0%, 그 다음에 일반고가 69.9%에 지원을 했는데요. 일단 총 합격 비율을 보게 되면 자사고가 23.1%, 그 다음에 일반고가 60.6%입니다. 자, 일단 지원과 합격의 비율이 크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고 봤을 때는 자, 고려대학교 수리논술에서 합격 비율이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광역형 자사고가 그 다음 비율을 가질 거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최저 조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최저 조건이 논술 전형에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과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4개 영역의 등급합이 8 이내가 되고요. 한국사가 4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자, 상위 과목이 한 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수리하고 과학이 일정도 뜰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6등급 안에서 2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구 하나라는 거, 지구과학이냐 물리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은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최저 조건과 지원 자격 요건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일단 보면은 고려대학교는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2개인데 동일계열이 안 된다는 걸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를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원 자격이에요. 지원 자격이 최저 조건하고 좀 다르거든요. 최저 조건은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원 자격 자체는 아예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최저를 채운다고 해도 지원 자격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상위 개념은 지원 자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논술 문항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2017학년도까지 시험을 보고 2025학년도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자, 2017학년도까지 논술 전형에서는 50분 총 100분이고요. 50분 5문항 수학, 50분 5문항 과학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반면에 2025학년도에서 제시했던 수리 논술은 수학만 진행이 되고요. 4문항 80분입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수리논술 100%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경우에 수리에 편중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출제 범위를 보게 되면 수학 1, 수학 2,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수어는 2016학년도, 그 다음에 2014학년도, 15학년도에서는 수열을 활용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 경향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투와 미적은 당연히 그래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기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벡터의 내적 현상과 내적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확통은 이항정리와 확률이 출제된다는 게 상당히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2025학년도 모의논술 1번입니다. 문제에서 2차 함수 fx 있고요. 그 다음에 극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제곱분의 1. 자,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 보이는 그러한 문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직설적인 거죠. 자, 이거는 수능에서도 충분히 보던 그러한 문제인데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항이 바로 수와 미적에 대한 그래프 개형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이게 대략 수능의 22번과 30번 형태의 문제를 나타내는 문제인데요. 일단 어려워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함수가 주어지고요. 실수 a가 주어질 때 함수 gx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gx는 1차 함수 또는 상수함수. 일단 fx-gx로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 상당히 익숙하죠. 자, 근데 여기서 2-2번의 문제에 보면은 hx에 대한 함수를 지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 조건과 낯선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0이 아닌 a에 대해서 마이너스 ha가 a제곱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a를 나눠서 해석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함수를 만든다는 조건상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풀기보다는 그래프로 파악하는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인데 3번에서는 기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기하에서 일단 내적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들은 출제가 많이 되질 않는데 고려대학교는 내적에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요. 자, 3-1번 t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거기에 주어졌어요. 제곱으로.
자, 당연히 나왔을 때 이게 내적으로 분명히 들어가겠죠. 자, 내적 해석의 문제인데 이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은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연산할 것이냐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고려대학교 좀 특징이기도 해요. 확률 문제가 나왔어요. 자, 확률 문제는 두 가지의 그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확률의 정의, 하나는 확률의 계산이에요. 자, 확률의 정의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확통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확률의 계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를 서술하고 났을 경우에 확률의 계산과 확률의 정의로 풀어놓은 그 답안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문제의 표현 자체가 상당히 투박하냐 아니면 세련되어 있냐라는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확률의 계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통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경대, 고려대학교, 자, 이 두 학교는 확통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확통을 진행을 했다면 조금 유리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약간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양상은 어디서 또 나타나느냐? 2016학년도에서 보면은 이러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가나 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적과 수투에 대한 그래프 해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라 같은 문제에서 확통의 확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률의 계산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에서는 3면체의 O, A, B, C, D에서 각 주어져 있어서 3면체의 형태가 주어져 있고요. 이때 정사형을 해석해서 들어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단 공간도형을 해석할 때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들을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나 이것들을 계산하려고 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모의 수능과 2016학년도 것의 문제는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수투와 미적 그래프에 대한 해석 능력이 분명히 질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통에 대해서 확률의 계산 부분이 출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통과 기하 문제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좀 띠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고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다른 학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느냐 하면 기하 같은 경우에는 접선, 미분에 대한 문제와 적분에 대한 문제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도 됐었거든요. 하지만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사형,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에 대한 연산과 정의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생각을 해 놓지 않는다면 좀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하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기하를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고려대학교 문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확통, 기하 공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수리논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중앙대학교 수리논술가 일반고 비율이 78%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거의 70%에 육박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영재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고에 충분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킬러형의 문제 22번과 30번에 준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상태의 함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직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낸 문제와 같은 레벨이라고 했을 경우에 고려대학교 문제는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충분히 낯설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대략 몇 점 정도의 합격선을 그릴 것이냐. 자, 중앙대학교는 70점에서 80점 사이에 합격선이 형성된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50점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 고려대학교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갖느냐. 일단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레벨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직설적이다라는
평가를 해봤을 때 대략 70점 후반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국영수에서 수학 쪽으로 능력이 집중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전략적으로 과학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높은 대학,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시기적인 부분이에요. 아직 이거는 시기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2017학년도를 비추어 봤을 때는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권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수리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수학과 과학에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높게 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됩니다. 충분히 잘 준비하시고 전략적으로 과학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끝까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봉사 홍사부였습니다.